그리고 이 밑에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방법들, 그 다음에 빛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얘가 빛하고 샘플, 우리가 시료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어떤 그 시료와 인터랙션을 하는 어떤 전자기파, 빛을 주어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고 그 상호작용의 종류에는 뭐 업소루션이라든가 뭐 플로레센스라든가 스캐터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빛과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 그림까지도 봤을 거예요. 요거 비슷한 그림들이 이 강의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걸 선호해도 좋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 이쪽의 그림은 어토믹, 그러니까 원자에 대한 어떤 전자 구조들, 뭐 3s, 3p, 뭐 4p 이래서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주게 되면은 뭐 열이라든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상태로 올라갔다가 그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뭐 590 나노미터, 330 나노미터 이런 빛들을 내놓는 거죠. 여기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기나 열 에너지를 가지고선 원자를 바닥 상태에서 위에 있는 상태로 여기 있는 상태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빛을 사용하는 게 뭐야? 네온사인?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 가로등으로 쓰는 수은등, 머큐리 램프 이런 거가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590 나노미터면은 우리 가시광선에 있는 빛이잖아요. 330은 눈에 안 보이겠지만 파랗게 나오겠지. 그리고 원자면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랬죠. 한 파장으로. 근데 분자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지지. 이게 전자 일렉트로닉 스테이트만 뭐 E0, E1, E2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분자니까 각 원자들 사이에 이런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서 각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밑에 바이브레이셔널 레이블이 또 여러 개 있고 여기 또 표시가 안 됐지만은 요 밑에는 또 로테이셔널 레벨이 또 촘촘하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전자가 떨어질 때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의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 여러 개 모여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분자하고 원자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이 그림하고 이 다음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한 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면서 그라운드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그 다음에 엑사이티드 일렉트로닉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들이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료가 빛을 받으면은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친절하게 설명도 있어. 엑사이테이션 또는 업솔션 빛을 흡수하는 거는 더 친절하게 시간도 나타나 있네. 15승 세컨드, femto 세컨드 정도 되는 거죠. 진짜 찰나의 순간에 전자는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그냥 형광이 나오나?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 보면은 형광이 어디 있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겠네. 플로레센스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9승에서 10-7승 그러니까 나노세컨에서 마이크로세컨 오더 정도의 시간이 된다면 이건 femtosecon이고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뭐 1000배가 아니지 100만 배나 아니면은 1000만 배 그 정도 더 그 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아주 영겁의 시간이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난 다음에야 형광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이 전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 그 사이에 이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이나 인터널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10월 14승에서 10월 11승이니까 피코세컨 오더죠. 그러니까 femtosecon으로 빛이 흡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촘촘한 에너지 레벨 사이, 그러니까 그 진동 에너지 레벨,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여기서 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는 피코세컨이면 되니까 플로레센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업솔션,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 그리고 그 전자들은 요 바닥 상태에 있고, 거기에서부터 플로레센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나노세컨에서 뭐 마이크로세컨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가끔씩 이게 인터널 컨버전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혹시 기억나나? 분석화학 때 안 배웠나? S하고 T는 아나요? 싱글렛, 트리플렛. 아는 듯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네. 그러니까 전자가 오비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자수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한 오비탈 안에 있는 그 전자 두 개는 그러니까 양자 넘버가 네 개가 다 달라야 되니까 하나가 업이면 하나가 다운이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중에 한 전자가 저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 S0도 싱글렛에서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여기 같은 경우에 싱글렛에서의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인데, 가끔씩 이 전자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런, 그러니까 업 다운 상태에서 업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 전자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스핀 상태가 또 바뀌어야 되죠. 스핀 양자수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싱글렛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트리플렛이에요. 이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라고 하는데, 여기 싱글렛 1에서 트리플렛 1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걸리는 시간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인터널 컨버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나오는 것을 보통 형광, 우리 형광등에서 나오는 형광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가 더 있죠. 형광 말고 인광, 뭐 도깨비불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인광 포스포레센스라는 거는 이렇게 싱글렛에서 싱글렛으로 올라갔다가 인터 시스템 크로싱을 통해서 이런 트리플렛 상태로 가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여기 빨간색 있죠? 어디 있어? 여기 빨간색 있고, 여기 포스포레센스에서 10-3승에서 뭐 12승 또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뭐야? 밀리세컨, 그 다음에 몇 분. 그러니까 빛을 흡수한 거는 아까 몇 분 전에 흡수를 했는데 몇 분 후에야 그 빛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옛날 얘기 보면 도깨비불 이런 거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혹시 뭐 옛날 그 무서운 얘기들을 보면 밤에 도깨비불이 보인다. 그 원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응? 그렇지. 시체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지. 시체의 뼈가 포스페이트죠. 칼슘 포스페이트. 그러다 보니까 포스포레센스라는가 보통 그 인이 들어있는 성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은 그 뼈에서 낮에 그 빛 때문에 흡수한 거가 굉장히 한참 있다가도 그 빛이 나와서 그런 인광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멀리서 그렇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포스포레센스는 이렇게 올라가서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 그다음 인터 시스템 크로싱, 그런 다음에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밀리세컨, 그리고
길게는 뭐 몇 분, 몇 시간, 뭐 더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그래요. 이 그림 하나 가지고도 시료가 있으면은 그 우리가 빛을 쬐어줘서 어떠한 빛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떠한 빛이 어떠한 시간대에 나오느냐 가지고선 이 물질의 성질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성질이란 어떤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뭐지?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 다른 질문 해볼까? 여기 있는 이 친구나 이 친구나 구성 성분을 보면은 대부분 물에다가 한번 원자로 해볼까? 뭐 산소, 탄소, 수소 대부분에다가 뭐 설퍼, 포스포러스 구성 성분은 그렇게 차이 안 날 거야, 그렇지? 분자로 따져도 그렇게 차이 안 날 거야.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그치? 성격도 틀리고. 왜 다른 사람이 됐을까? 아마 가지고 있는 DNA 양도 또 거의 비슷할 거야. 몸무게랑 비례하든지. 근데 왜 다른 캐릭터를 가질까? 뭐가 다른 것 같아? 예? 조금 크게 얘기해줘.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원자나 분자나 DNA나 이런 것들의 배열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배열이 틀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원자래.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하려는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분자를 분석하는 것, 분자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어떤 원자의 경우에도 원자도 생각을 해봐요. 원자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 핵하고 전자? 그리고 핵은 뭐 중성자, 뭐 밀입자, 뭐 소립자 등등 뭐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것들도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다 핵 아니면 전자로 되어 있는 거고 핵 안에도 뭐 중성자, 양성자 이런 거 있고. 근데 왜 다 똑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성질을 보일까? 왜 산소는 불에 잘 타고 질소는 불에 안 타고 뭐 이런 성질이 있을까? 다 똑같은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걸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것을 다르게 배열해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싶은 특성, 원자나 분자의 성질은 그 안에 사실 우리가 핵에 대해서는 화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나중에 NMR 할 때 핵스핀 이런 얘기 좀 하지만은 대부분의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결국은 전자들이 요 S0, S1, S2, 그 다음에 뭐 T1 요것들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돼 있나,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전자들이 배열돼 있나, 요것이 그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고 분자에서는 뭐 여기 분자 오비탈에서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큼 에너지 차이가 있냐, 그리고 어디까지 차 있나, 뭐 호모니, 루모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분자의 반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빛을 딱 쬐어줘서 얘네들이 어떠한 에너지 갭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전자들이 차 있느냐,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은 어떤 원자냐, 어떤 분자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원자나 분자 안에 있는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다음은 내가 더 좋아하는 그림. 아까 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 양자화학 들은 사람 있어요? 듣고 있나? 물리화학 3 정도에서 배우나? 그런 거 배우면은 그럼 배웠다 치고 좀 전에 말했던 전자 레벨의 바닥 상태가 여기인 거고 그리고 여기 상태가 여기 있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한 그 진동,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들은 여기 바닥 상태에도 있고 바로 위에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이 위의 상태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거가 소위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고
업솔루션 스펙트럼이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을 보면은 여기 바닥에서 여기 0에서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죠. 이쪽에서 볼까? 이게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UV 비저블 스펙트로메터로 흡수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나올 거야. 각각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흡수가 아마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파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제일 밑으로 가는 거가 아마 여기에 해당할 거고, 여기서 그 위에 있는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로 가는 거가 그 옆에 있는 피크에 해당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의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로 전이되는 거가 우리 스펙트럼 상에서 여러 개의 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을 딱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 분자 안에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이고, 그 사이에 있는 여기 0하고 1, 1하고 2, 뭐 2하고 3 사이에 있는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상태의 차이가 요만큼씩 나는구나. 이것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분자를 뭐 다 보지 않더라도, 원자를 다 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 건 또 떨어져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는 거는 시간 단위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femtosecond, 10의 15승.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가거나 결국 여기 0이라고 써 있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피코세컨 정도 걸리는 거야. 그럼 이제 이제 형광 나올 준비 다 됐니 하면 그때쯤 되면 여기에 다 줄 서 있는 거죠, 전자들이.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맨 바닥으로만 떨어지느냐? 가다 보면 여기도 갈 수 있네, 여기도 갈 수 있네. 그래서 여기 이런 데 가게 된다면은 그것이 각각이 요거 요렇게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의 형광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업솔루션 스펙트럼을 보더라도 아니면 형광 스펙트럼을 보더라도 여기 0에서 0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이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상태의 차이가 얼마큼씩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걸 알 수 있으면은 이게 어떤 분자다, 어떤 원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를 주로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몇 명 물어보는 학생들의 질문들을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슬쩍 넘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물어본 것들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로 뭐 할 때 박스카 인터그레이팅, 요거 기억나나요? 소프트웨어로 아니 앞으로 다 찾아갈 필요는 없고 머릿속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핸드아웃에는 있겠지, 책에도 있고. 보조 메모리 말고 메인 메모리에 들어있냐 이거 좀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박스카 에버리징도 있었고 박스카 인터그레이팅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박스카 인터그레이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사실 앞에 뭐 1장, 5장 이런 데서 배우는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가 더 많거든요. 박스카 인터그레이팅 아마 설명할 때 이것이 뭐 펄스 얘기하고 아주 빠른 시간에 뭐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감이 잘 안 왔을 거야. 질문도 몇 명 했었는데 설명을 해줘도 예 뭐 그냥 그런 듯한
근데 사실 그런 게 요것을 생각하고선 이해를 해보면은 좀 더 쉬워요. 여기서 보면은 업솔션이 femtosecon이고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이 뭐 피코세컨이고 플로레센스가 뭐 나노나 마이크로세컨이고 그다음에 포스포레센스가 뭐 밀리세컨 정도다. 우리가 어떤 시료가 있을 때 아까 같은 뭐 스펙트럼을 찍었어요. 여기가 파장이라고 하고 보니까 A라는 컴파운드, B라는 컴파운드, C라는 컴파운드 이 세 개에 해당하는 픽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시간대에 얻은 데이터를 다 평균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나오는 시그널이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플로레센스인데 뭐 나노세컨이나 피코세컨 정도에서만 휙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 그런 시그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보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 평균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간에 따른 측정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이게 한 피코세컨 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피코세컨으로 빛을 흡수하고, 근데 흡수하는 건 피코세컨보다 훨씬 더 짧은 femtosecond 정도, 그러니까 빛을 땅 주면은 벌써 전자들 올라갈 애들은 다 올라가고 흡수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 되고 있을 거야. 색깔 좀 다른 거 있어요. 이 femtosecond에서 소위 업솔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피코세컨 요 오더 안에서 릴렉세이션, 바이브레이션 릴렉세이션 같은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펄스가 끝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그널들이 나오겠죠. 어떤 애는 만약에 플로레센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또 다른 애는 같은 플로레센스라도 좀 느린 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분 하나는 뭐 인이 들어있는 성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천천히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박스카 인터그레이션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시간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서 파란색은 없나? 여기를 딱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읍시다. 얘는 A야. 성분 B, C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간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측정을 한다. 여기 나머지는 다 버려. 요게 이제 박스카가 되는 거지. 박스, 상자가 되는 거지. 상자를 여기다만 놓고 여기서 나오는 신호만 얻는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에버리지한 스펙트럼이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뭐 펄스부터 뭐 어느 정도 맨 밀리세컨 정도 있는 그 시그널만 한다라면은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해서 보일까? C번만 보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C번은 시그널이 계속 있지만은 B나 A는 이미 다 없어져 버린 상태니까. 이 경우에는
같은 스펙트럼이더라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C번에 해당하는 것만 식이 나올 거야. 그럼 이 박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 펄스를 딱 주고 나서 굉장히 초반에 이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올까요? A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B번이나 C가 이렇게 나오겠지. 박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다른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챕터 몇인지 기억 안 나지만은 이 박스카 인터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하는 시그널들을 선택적으로 원할 때, 선택적으로 취하고자 할 때, 여기서 A 같은 경우에는 뭐 나노세컨이라든가 마이크로세컨 안에 다 디케이가 되는 거니까 이걸 평균하거나 아니면은 이 뒤에 쪽에서 시그널을 잡게 되면은 거의 안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A라는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박스카 인터그레이션을 펄스를 주고 뭐 몇 나노세컨 안에서 아니면 뭐 10마이크로세컨 이내에서의 시그널들만 다 평균하면은 A 성분에 대한 A라는 분자에 대한 특성들만 아니면 A라는 어떤 플로레센스 시그널에 대한 성질들만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카 인터그레이션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실 챕터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터랙션, 여러분들 분석학에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 같은 것들이고, 여기 테이블 6-2에 보면은 이 테이블 표가 하나 있는데,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깊게 기억할 필요 없는데 에미션, 루미네센스, 스캐터링 다 요 P가 빛의 파워하고 그 농도,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시그널에 비례하니까 시그널하고 농도하고는 비례하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있지. 업솔번스. 비어의 법칙이 괜히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서 P 오버 P조로 한 것이 업솔번스고 그것이 농도하고 비례한다는 거. 요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잘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아까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봐도 그렇고 빛을 이용해서 시료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면 시료에서 어떠한 에너지 레벨들이 있고 그 에너지 레벨들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게 되면은 이게 어떤 분자인지 어떤 원자인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장치, 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사실 이번 학기에 배우는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광학기기, 옵티컬 인스트루먼트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나라는 것이 챕터 7인가요? 그렇죠? 챕터 7으로 주로 설명이 나와요. 이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있고 잘 보이나? 이게 우리 기기 실험실에 있는 IR 적외선 분광기인데 이건 사실 겉모습이야. 내가 맨날 얘기했던 블랙박스. 이게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뜯어봤어요. 뭐가 있나? 쇳덩어리? 회로기판? 우리가 그 알파벳을 모르면 아니면 한글을 모르면은 그냥 검은 건 글자요, 뭐 하얀 건 종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기 분석에서 옵티컬 컴포넌트에서 모르면은
글쎄요, 이거는 쇠고, 뭐 이거는 거울이고, 이거는 전선이고, 이건 회로 기판이다. 이런 것밖에 모르죠. 근데 이 각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배우는 게 이번 시간에 시작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옵티컬 인스트루먼트의 소위 컴포넌트, NE 컴포넌트는 뭐가 있나 봅시다. 일단 빛을 이용하는 거니까 라이트 소스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웨이브랭스 셀렉터. 웨이브랭스 셀렉터가 뭔가? 우리가 그 분광학, 스펙트로스코피를 한다는 것은 어떤 파장은 흡수하고 어떤 파장은 흡수하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파장이 플로레센스로 나오는지,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파장을 선택하는 그런 장치가 웨이브랭스 셀렉터예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저기서 보면 3번, 뭐 샘플. 사실 샘플보다는 샘플을 어디다 담을까가 더 중요하기도 해. 샘플 홀더, 샘플 컨테이너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 또 뭐가 필요한가? 그 뒤에 디텍터. 마지막으로 있는 게 시그널 프로세서래. 신호 처리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러니까 컴퓨터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 신호를 받아서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디텍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료를 담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장을 선택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광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각각의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잘 알면 되는데, 요거는 어떤 형태의 그 광학기기예요. 빛이 앞에 있고 파장을 선택해주고 시료에 넣은 다음에 그 빛의 세기를 측정해준다. 업소전, 흑광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특정 파장을 선택해서 시료에다 조사해준 다음에 거기서 얼마큼 흡수했고 얼마큼 통과했는지 측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파장을 옮겨서 계속 스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뭘까? 샘플이 저쪽에 있는데 라이트 소스가 90도 방향에 있네. 라이트 소스가 여기 안 있고 여기 있네. 저기 써 있죠? 플로레센스. 형광 측정할 때는 빛이 여기서 가게 되면은 형광은 굉장히 약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소스에서 가는 빛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형광은 거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스에서 빛은 이쪽에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파장만 사용해서 엑사이테이션을 시켜주는 게 좋기 때문에 웨이브랭스 셀렉터가 이쪽에도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시료에서 나오는 형광은 사실 형광은 모든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요 빛은 이쪽으로 가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90도 방향에서 그러니까 파장 선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디텍터가 있어서 형광의 크기를 측정하면은 이런 형광 인스트루먼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케미루미네센스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그냥 에미션이네. 아마 이 다음 챕터나 그 다음 챕터 정도에 나올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뭐 원자 분광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시료를 그냥 태워주면은 빛이 나거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전을 시켜주거나. 그러면 여기서는 그 사실 독립된 레디에이션 소스가 필요한 게 아니죠.
시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소스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빛을 파장을 선택해서 측정을 해주면은 그게 에미션 스펙트럼이 되겠죠. 결국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레디에이션 소스, 뭐 샘플 컨테이너, 웨이브랭스 셀렉터, 디텍터, 그 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서 앤 리드아웃, 이런 부분만 있으면은 옵티컬 인스트루먼트, 광학기가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석화학 실험은 했죠? 그거는 안 했다고 시침이 따기 힘든데. 분석화학 실험할 때 분광기는 뭐 해봤나? UV 비접을 했나? IR? 둘 다? 그럼 UV 비접을 찍을 때 시료를 어디다 담아서 찍었어요? 큐벳. 뭘로 만들어진 큐벳? 쿼츠? 플라스틱? 석영? 석영은 쿼츠라고 그러고, 유리? 뭔가 다 투명하게 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치? 보통 거기에 쓰는 큐벳이 글라스로도 돼 있고, 또는 뭐 석영, 쿼츠가 이렇게 쓰나? 그 다음에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뭐 PMMA 뭐 이런 걸로 돼 있을 텐데, 요 샘플 셀의 조건은 뭐야?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파장 대역에서 흡수가 없어야 되겠죠. 투명해야 되지. 근데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편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가시광선이니까 눈으로 봐서 색깔이 없으면은 이건 써도 되겠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IR 실험도 했다고 그랬죠. IR 실험은 뭘로 시료를 만들었어요? 기억나나? KBR. 이렇게 갈아서 프레스를 찍어서 한 그걸로 했나요? 그래서 UV 찍을 때 여기서 봅시다. 실리케이트 글라스, 뭐 코렉스 글라스, 이것들은 여기 위에 파장 영역을 보면은 한 400, 한 350 그 정도에서 한 2000 나노미터까지 투명하다는 거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은 2000 나노미터 이상의 뭐 IR 리전이라든가 아니면은 한 350 이하의 UV 리전에서는 얘네들은 그 빛을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UV 비접을 찍으면은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막 찍었는데 어떤 학생은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안 나와. 한 300? 근데 어떤 학생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딱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요거는 요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나오기도 해. 일단 요 빨간색하고 하얀색 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시료는 같은 거였어. 아마 요 하얀색 스펙트럼을 얻은 친구는 뭐 똑같이 투명하니까 똑같은 셀이겠지 했지만은 아마 실리케이트 글라스나 아니면 코렉스 글라스를 사용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리가 자외선은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우연히 좀 비싼 걸 잡은 사람이 있어. 쿼츠, 석영으로 되어 있는. 여기 볼까요? 퓨즈 실리카나 쿼츠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영역이 백큐 UV까지 가는 거죠. 한 170 이 정도부터 뭐 2000, 3000 몇 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가 보통 한 200 나노미터 정도부터 찍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역이 다 나타나는 거죠.
여기 빨간색 스펙트럼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펙트럼을 얻으려면은 일단 제일 기본적인 그 셀 머티리얼, 내가 사용하는 머티리얼이 내가 원하는 이 파장 영역대에서 흡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KBR을 볼까? KBR은 여기 있네. 굉장히 넓은 영역. 특히 저기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자외선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런 뭐 글라스라든가 쿼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투명하지만은 적외선 영역에서는 다 적외선들을 흡수를 한다고요. 하지만은 NaCl, KBr 이런 것들은 사실 바이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다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BR을 적외선 IR 스펙트로미터 쓸 때는 KBR로 윈도우를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KBR로 파우더에서 펠릿을 만들어 쓰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걸 쓸 수 있는 거가 뭐 징크 셀레나이드, 뭐 탈륨 브로마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단한 상식이지만 알고 있어야지 엉뚱한 스펙트럼을 얻지 않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KBR까지 얘기했고, 징크 셀레나이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맨 위에 있던 게 뭐였었지? 사실 요거는 셀 머티리얼은 3번째인가 그랬고, 맨 위에 있던 게 레디에이션 소스였죠. 그럼 광원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비저블 스펙트럼 얻을 때 쓰는 광원은 요거였을 거야. 텅스텐 램프. 근데 여러분들 분석화학책을 되돌아가서 보면은 분석화학책에 그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라고 해서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소스가 2개가 있어. 왜냐하면은 UV 비저블이기 때문에 텅스텐 램프만 가지고는 UV 영역을 다 커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텅스텐 램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나열식으로 되는 부분은 졸려워요. 만약에 300나노미터 그러면 텅스텐 램프가 이렇게 커버가 된다면은, 그리고 뭐 300, 뭐 한 400에서 300 이렇게 갈수록 점점 빛의 색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그널이 굉장히 안 좋아지지. 그래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UV, 그러니까 자외선 영역에서의 소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뭐 듀티리움 램프라고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D2 램프가 한 100몇십에서 한 400 정도까지 이 영역을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 안에는 라이트 소스가 2개가 있어요. 가시광선을 위한 텅스텐 램프하고, 그리고 자외선 영역을 위한 듀티리움 램프. 그래서 듀티리움 램프는 이쪽 영역을 이렇게 커버를 해주죠. D2 램프. 그러니까 우리가 스캔을 하다 보면은 D2 램프를 쓰다가 어느 순간 텅스텐 램프로 딱 바꿔.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스펙트럼이 뭐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 D2 램프랑 텅스텐 램프가 딱 스위치되는 부분인데 장치가 오래되거나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돼 있거나 그러면은 이 딱 전환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공적인 그 피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서 업솔루션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대학원생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은 아티팩트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광원으로 쓰는 거는 뭐 여기 아르곤, 지논, 듀트리움, 텅스텐, 그 다음에 IR 쪽으로 가면은 뭐 네런스트 글로워, 니크롬, 니켈 크롬, 그 다음에 글로바,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것들은 가열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복사열이 나오는데, 복사열이 텅스텐 램프가 가시광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네들은 그 복사열이 요 IR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암기를 해두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컨티뉴어스 소스 말고 라인 소스가 있네. 더운가요? 뒤에 문 살짝 열까? 지금 바깥에 떠드는 사람 없는데. 라인 소스, 그 다음에 헐로우 캐소드 램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나올 때 배울 거예요. 두 챕터 정도 후에 배울 텐데, 레이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많이 친숙하죠. 레이저로 뭐 야구장에서 무슨 야구 감독한테도 쏘고. 근데 레이저가 실제로 분광학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레이저가 뭔가? 일단 레이저가 뭔가? 레이저인가? 사실 이게 약자야.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라이트. A는 뭘까? 앰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바이가 붙어. S가 뭘까? 여러분들 책에 어디쯤 나오나? 우리가 지금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가봅시다. 168페이지 오른쪽 컬럼의 7번째 줄. 찾았어요? Light Amplification by 뭐라고 나와 있죠? Stimulated emission of 그러니까 LASER 해서 레이저. 근데 이렇게 풀어 쓴다고 해서 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풀어 쓰니까 빛은 알겠고, 이건 증폭된 빛이라는 거는 알겠고, 레디에이션도 뭐 빛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요거 두 개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아는데 스티뮬레이티드, 뭐를 스티뮬레이션 한다는 건가? 이 부분이 뭐 나 같은 경우는 감이 잘 안 와. 근데 이 이름 안에 레이저의 원리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그 원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는 레이저라는 거는 뭔가? 레이저의 특성. 레이저의 특성이 뭐가 있어요? 크게 말해봐. 직진한다. 직진한다. 직선성. 단색. 그리고 세이가 일정? 퍼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럼 일단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씁시다. 제일 중요한 거 안 나? 레이저는 일단 빛이 세잖아. 에너지. 그게 참 용어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에너지가 세다 그러면은 혹시 파장이랑 관련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레이저는 뭐 긴 파장도 있고 짧은 파장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지금 얘기한 에너지는 무슨 파워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좀 센 빛이다. 아니에요? 굉장히 세다. 반색이다. 직진한다. 직진한다는 게
퍼지지 않는다랑 거의 같은 의미일 거야. 그렇죠? 빛이 우리가 뭐 이런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시작하는 거는 빛이 점점 갈수록 퍼지잖아. 근데 레이저는 거의 한 방향으로 쭉 가면서 퍼지는 게 상당히 적죠. 그리고 굉장히 그 하이 파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단색은 그 모노크로매틱하다, 한 파장이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빛은 이런 웨이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통 빛이 우리가 형광등이라든가 뭐 백열등 이런 아니면 태양에서 오는 빛도 빛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다 가는 건 아니거든. 보통 이렇게도 가고 같은 파장이더라도 이렇게도 가고 또 페이지도 이렇게도 가고 그러면은 얘하고도 막 상쇄 간섭을 하고 또 빛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힘을 모으지 않은 상태지. 근데 그런 빛들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페이지로, 그러니까 같은 파장의 빛이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같은 페이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소위 보강 간섭이 돼서 이런 빛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파워에, 그러니까 그리고 한 파장으로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빛이 우리가 레이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레이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분광학을 하려면은 레이저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두는 게 좋은데, 여기 책에 보면은 뭐 레이저 액션의 뭐 4가지 중요한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펌핑이라고 나와요. 펌핑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그냥 위에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에다가 전자 올려놔 주는 거야. 업솔션이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지금 강제로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스판테이니어스 에미션. 에미션인데 자연스러운 에미션.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플로레센스 나오는 그런 것처럼 올라갔던 여기 상태에 있던 거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빛을 내죠. 근데 이때 이 빛은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장은 요 2개의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단일 파장이지만은 방향이 서로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그 세기가 그 강할 수가 없지. 스판테이니어스 에미션은. 근데 레이저에 나오는 그 레이저의 이름에 들어가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펌핑을 해서 요 위의 상태에 전자를 놔둔 상태에서 외부에서 요거랑 같은 파장의 빛을 또 주는 거야. 이렇게 바닥에 있던 전자들이 여기 상태로 올라가 있고 펌핑으로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요 파장에 딱 맞는 빛을 넣어주면은 이 들어온 빛에 의해서 요 위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면서 에미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간 빛에 의해서 에미션이 그러니까 강제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때 재미있는 거는 요 위에 상태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이 지금 들어간 빛이랑 같은 파장인데 같은 파장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또 가요. 여기 2개의 지금 원래 들어갔던 빛이 요 뒤에 위에 있는 실선이라면은 아래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가 새로 요 전자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에미션인데, 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들어온 빛이랑 같은 페이지와 같은 파장과 그리고 같은 디렉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빛이 세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요 진폭보다 여기가 더 커졌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다른 전자를 내리게 되면은 처음에 2배가 됐다가 3배가 된 이러한 빛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펌핑을 해서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을 위에 올려놓고 똑같은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그 빛을 쬐어주면은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현상이 일어나서 그 레이저와 같은, 그러니까 한 방향의 같은 페이즈의 같은 파장의 빛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인데 올리는 데 얘가 사용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빛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업솔션하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서로 경쟁하는 프로세스가 될 수 있어.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많아지게 되면은 소위 레이징, 그러니까 레이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될까? 업솔션하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두 개가 외부 환경은 똑같아요. 외부에서 이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빛이 들어온다. 근데 어떨 때는 업솔션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일어나냐. 그거 결정하는 거는 만약에 바닥에 있는 전자들이 더 많이 있으면은 그때는 아래에 있는 게 올라갈 확률이 더 많겠죠. 업솔션이 일어날 경우가 더 많겠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고 위에는 3개만 있으니까 위에가 반밖에 없으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는 하나, 둘, 3개의 업솔션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 일어나는 거는 2개가 되니까 3개가 올라가고 2개가 떨어지게 되니까 들어오는 빛은 줄어들게 되겠죠. 업솔션이 더 다미넌트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위에 있는 스테이트를 더 위에 역이된 상태의 전자를 더 많이 만들어 준다면은 같은 빛을 넣어주더라도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3개가 일어나고 업솔션이 2개가 일어나. 왜냐하면 처음 시작 상태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가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인 EY에 있었고 바닥 상태인 EX에 전자가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면은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빛을 쬐어주면은 레이저가 그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럴까? 사실 평상시에서 높은 에너지에 더 많은 전자가 올라가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이게 더 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population inversio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책에 어디쯤 나와 있더라? 169페이지에 이 4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나오고 171페이지 오른쪽 칼럼에 보면은 이제 제목이 그렇네. 제목이 Population Inversion and Light Amplificatio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그러니까 액션을 만들려면은 바닥보다 위의 상태에 더 역이된 상태의 전자가 더 많이 있는 이런 population inversion, 거꾸로 된 거죠. 뒤집혀진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 상태만 되면은 레이저 액션,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들어온 빛이 점점 더 증폭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자. 어떻게 만들어 줄까? 어떤 에너지 갭이 있는 물질을 여기 액티브 레이징 미디움, 레이징 현상이 일어나는 그 매질에다 놔두고 파워 서플라이하고 펌핑 소스, 이건 보통 다른 빛이나 열, 전기적 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들을 위에다 막 올려주는 거야. 그게 펌핑인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을 위의 상태로 펌프로 계속 올려주듯이 해서 여기 있는 미디엄들이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양쪽에 거울이 있고, 그리고 저쪽은 그냥 거울인데 이쪽은 뭐야? partially transmitting mirror. partially transmitting mirror라는 거는 거울인데 어느 정도 빛이 세지면은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펌핑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펌핑은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된 다음에 외부에서 빛을 넣어줘야 되죠. 근데 엑사이트 된 거가 처음에 스판테니어스 에미션 하면서 빛이 좀 나오겠지? 그럼 나와서 일로 나가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여기로 간 애들은 다시 반사가 돼서 여기로 다시 올 거야. 처음이랑 같은 파장이죠. 그럼 얘네들이 소위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처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증폭이 되겠죠. 근데 증폭이 어느 정도 이상 돼서 소위 레이저 파워로서 충분한 정도가 되면은 이쪽 거울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제 레이저로서 빛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펌핑을 해서 파퓰레이션을 인버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으로 나온 빛을 거울로 다시 반사시켜서 그 파퓰레이션 인버전 된 그 시료 안에 넣어줌으로써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유도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계속 증폭이 반복되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폭이 되면은 이 거울을 뚫고 나가서 이제 레이저 빔으로써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빛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한 가지만 있을 거죠. 한 가지만 있겠지. 한 방향이고 여기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됐으니까 한 가지 파장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즈로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레이저가 코헤런트하다고 그러죠. 코헤런트하고 모노크로매틱하고 단파장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페이즈로 한 방향으로 가고 이러한 라이트 소스가 되는 거죠. 요새는 레이저가 뭐 우리 강의할 때 포인터로도 쓰고 아까 말했듯이 야구장에서도 쓰고 그리고 굉장히 작아졌죠. 근데 지금도 물론 큰 거 있지만 옛날엔 내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레이저가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막 이런 방 안에 집채만한 게 있고 그랬었어요. 그 대부분의 이유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펌핑을 해서 파퓰레이션 인버전 시켜주는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의 외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이 펌핑 소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파트를 차지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전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덩치도 커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그렇게 작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누군가 아주 참 기발한 생각을 한 것 같아. 171페이지에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레이저가 3레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가 있고 어떤 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엑사이티 스테이트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릴렉세이션 돼서 여기에 모인 다음에 여기가 여기보다 더 많아지면은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된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빛을 넣어주면은 증폭돼서 나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높은 데다가 전자를 올려놓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거가 쉽지가 않아. 굉장히 많은 에너지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시스템을 3레벨이 아니라 4레벨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찾은 거죠. 이런 시스템을. 이게 바닥 상태를 줄이는 거가 쉽지 않은데 올라갔다가 이 Y 레벨에서 떨어지는데 그 E0인 바닥 상태에서 곧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인터미디에 스테이트를 하나를 더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얘에서 일로 가는 거는 아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것처럼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피코세컨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있고 거기에서 일부가 떨어져서 일로 갔는데 이쪽에서 빠지는 거가 더 훨씬 빨리, 그러니까 빨리 빼주니까 여기 이 X 레벨에 있는 그 일렉트론들은 개수가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 3레벨에 있을 때처럼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노력을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쉽게 이 Y 레벨하고 이 X 레벨 사이에 파퓰레이션 인버전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171페이지에 3 and 4 레벨 레이저 시스템이라고 있는 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172페이지에 보면은 The 4-level laser usually achieve a population inversion with a small expenditure of pumping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를 훨씬 덜 쓰면서도 4-level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population inversion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저, 여러분들이 많이 소형으로 쓰고 있는 거, 다이 레이저, 세미컨덕터 가스 레이저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뭐 읽어보면 될 거고. 레이저 이해한 사람? 알 듯 말 듯 하다. 모를 듯 알 듯 하다. 응?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지. 응? 듣고 또 들으면은 언젠간 이해가 가. 응? 그래서 레이저가 중요한 거는 레이저는 펌핑을 해서 파퓰레이션 인버전 시킨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 같은 파장을 넣어주면은 그게 증폭돼서 나온다. 응?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레이저라고 얘기하는 코헤런트하고 모노크로매틱한 그런 빛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원하는 파장을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까지가 라이트 소스, 레디에이션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레디에이션 소스에서 다른 앞에 뭐 텅스텐 램프니 뭐 듀트리움 램프니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파장에서 쓰는 거다.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소한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는데도 좀 도움은 되지. 그래서 라이트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 있고, 라이트 소스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 웨이브렌트 셀렉터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집중력이 몇 분 정도 가요? 1시간 15분 좀 길지? 예? 여기서 앞에서 보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막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해. 응? 응? 집중력이 어느 쪽이 좀 눈이 반짝반짝 있는 것 같으면 저쪽으로 흐리멍덩해졌다가 왔다 갔다 해. 응?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웨이브렌트 셀렉트라는 거는 빛이 만약 태양빛이 다양한 파장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파장만 선택하는데 쓰는 툴들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몇 페이지 정도에 나오나? 175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이게 기기 분석이 나도 저 책에 나와 있는 걸 다 모르거든요. 사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수업이 중요한 거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저 책에서 뭐를 공부해야 되고 뭐를 공부 안 해도 되나, 이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한 부분들은 조금 더 살짝 넘어가도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웨이브랭스 셀렉터에는 크게 필터라고 하는 게 있고 모노크로메이터라는 게 있어요. 필터에는 또 거기 책에 보면은 인터피어런스 필터,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여기 인터피어런스 뭐 맷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 모노크로메이터에는 그레이팅 방식이 있고 프리즘 방식이 있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설명하긴 할 텐데 필터라는 거는 사실 모노크로메이터보다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이야. 근데 필터에서 대표적인 인터피어런스 필터를 봅시다. 인터피어런스 필터, 인터피어런스가 간섭이죠. 빛의 아까 챕터 6에서 나왔던, 사실 저런 걸 이렇게 저거는 그렇게 딱 사진 찍으면 제일 편한데 요즘은 다 핸드폰 있으니까. 인터피어런스 필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글라스, 유리가 있고 그 다음 메탈 필름, 그러니까 반사 거울 같은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체층, 다이엘렉트릭 레이어가 있고 다시 메탈 필름, 그 다음에 거울이 있어. 이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떤 유리 거울이 빛이 통과하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백색 광인데 통과돼서 나오면은 어떤 특정한 파장만 나오는 거야. 그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그 유전체, 다이엘렉트릭 레이어 때문에 생기는데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서 쭉 가는 애도 있고 여기서 반사되는 애도 있고 여기서 반사되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위 가는 길이 서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다른 빛들 사이의 차이를 뭐라 그러지? 경로차.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애, 뭐 이렇게 가는 애,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애, 그리고 직진으로 그냥 가는 애. 이런 애들을 보면은 경로차는 결국은 요 D, 그 다이엘렉트릭 레이어 요 두께가 D라고 하면은 뭐 D에 뭐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나? 아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는 거구나. 나 생각하면서 다 잊어버렸으니까. 경로차라는 거는 2D 오버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되는 애랑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서 나온 애랑 경로차는 요만큼이 될 테니까 그것이 들어오는 빛의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빛이 뭐 증폭이 되고 그 반대가 되면은 뭐 상쇄가 되고 그러겠죠. 이 조건이, 그리고 또 빛이 세타가 만약에 제로다,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온 빛이다 여기처럼, 그렇다면 훨씬 더 식이 간단해져서 어디 있어요? 람다는 2D 오버 여기에 있는 이탈릭으로 쓰여 있는 N은 리프렉티브 인덱스고 요 유전체 안에서의 빛의 속도를 빛의 파장을 계산해야 되니까 요 유전체에서의 그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되는 거고 요 볼드로 쓴 N은 그냥 정수.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어떤 빛이 통과될 것이냐, 어떤 빛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간섭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사이에 끼어 있는 유전체 막의 두께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거기서의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조절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피어런스 필터를 써서 백색광을 통과시키고 나면은 어떤 특정 파장에서 어떤 밴드위드스, 어떤 특정한 폭을 가진 그 빛만 통과하게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얇은 유전체막에서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게 인터피어런스 필터고,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 리프렉티브 인덱스나 아니면 그 막의 두께를 조절해서 어떤 파장을 통과시킬 거냐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는 얼마나 그 파장에서 트랜스미션이 높으냐. 그러니까 빛을 많이 그러니까 원하는 파장에서 많이 통과시키면 그게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원하는 파장에서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냐. 얼마나 이 밴드위드스가 좁으냐. 이 두 가지가 이 인터피어런스 필터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그러니까 요인들이 될 거예요. 사실 이런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싸게. 그리고 레이저가 없이 실험한다 그러면은 이런 인터피어런스 필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장만 선택을 해가지고선 시료에다가 조사해주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이죠. 저기서 다 다른 색깔을 통과시킨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유전체를 크게 말해봐요. 마무리를 해야지. 유전체를 다른 걸 쓸까? 아니면은 두께를 조절하거나.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거를 연속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 간격을 조금씩 넓혀준다든가 조금씩 좁혀주게 되면은 통과시키는 빛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다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뭐 이런 200나노미터니 450나노미터니 다 다른 파장에서 빛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예전에 그 프리퀀시 할 때 하이패스, 로우패스 필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빛을 할 때도 이런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아까 여기 있던 여러 가지 필터 중에서 인터피어런스 필터 얘기했고, 업솔션 필터. 업솔션 필터는 제일 쉬운 거지.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생유리. 그 안에 있는 물질이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은 나머지 파장을 통과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린 필터 하면은 뭐 그린 컬러에 해당하는 500에서 한 550 정도 파장만 선택하는 거는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이겠지? 선글라스도 일종의 이런 업솔션 필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필터를 조합하면은 좀 더 좁은 영역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 뭐 업솔션, 그러니까 파장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업솔션 필터고, 업솔션 필터는 뭐 제일 저렴하고 막 쓰기 좋은 그런 거고, 인터피어런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고 좀 더 정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 특히 대부분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건데, 꼭 분광학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카메라를 사서 요즘은 뭐 그냥 디지털로 여러 가지 그 색깔을 입히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이런 다른 색깔의 필터를 껴가지고 다른 분위기를 만들거나 그런 것도 다 업솔션 필터를 사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비교해 보자면은 보통 인터피어런스 필터가 이 정도, 굉장히 픽 밴드위드스가 좁고 픽 포지션에서의 트랜스미션이 좋은 데 비해서 업솔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펙티브 밴드위드스가 뭐 50나노 그 이상이 되고, 그리고 트랜스미션도 한 20%밖에 안 되죠. 인터피어런스 필터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펙티브 밴드위드스가 한 10나노,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이 한 70%까지 가는데,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저게 비싸겠지. 응? 그래서 그 다음이 인증 모노크로메이터인데 이건 한번 되나 볼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목요일 전까지 여기에 유튜브 비디오가 어디 연결되어 있을 텐데 The purpose of a tunable monochromator is to convert a broad band spectral image to a narrow band output. 아까 거기에 웹사이트도 적혀 있어서 근데 This narrow band output can be used to 뭐 영어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고 쭉 가면은 show them here. 좀 속도가 느리네. 재생이 어디 갔니? 아 여기 있구나. It allows the source beam to fall on the first mirror inside the cavity. If you put your eye here at the first mirror, you can see bright white light coming from the source. This mirror's job is to reflect the incoming light, now shaped like a hole in the entrance, and collimate that light and allow it to fall into grading. In older instruments, prisms were used here instead of grading. The collimation process makes all of the light rays reflected onto the grating parallel to each other. That is, they do not diverge as they travel from the first mirror. 뭐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말이 느려. The grating would again see bright white light coming from the collimating mirror. The surface of the grating has a series of very finely etched ridges or grooves with very specific spacing. This groove surface is also coated with a highly reflective material such as gold or aluminum, which reflects the light strikingly with high efficiency. Collimated light reflected from the first mirror and, remember, shaped in an image of the entrance of it, 뭐 하나씩 커지네. off the surface of this grating. Now, an extremely important thing happens. This grating reflection process involves combinations of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interferences of the incoming light rays as they bounce off of the reflective surface. This process separates the many individual wavelengths of light from the white light source into rays of light no longer traveling parallel with each other. Instead, 어려운 단어 없지? is in fact reflected at a slightly different angle off the grating surface and is aimed toward the center mirror. This light separation process is called dispersion and is the heart of what is occurring in this monochromator. Individual wavelengths are separated in space. If you could put your eye in the second mirror looking back at the grating, you would no longer see white light. Instead, you would see a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 백색광 그다음에 분산돼서 색깔이 다 분리가 됐고 The second mirror in this instrument reflects the light from the grating, focuses it 그 여기 이렇게 꼬부라진 but since the light 구분 미러가 grating are dispersed 얘네들을 색깔별로 다 다른 데다가 포커싱을 시키죠. again pass on at slightly different angles. 그래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보세요.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얘기가 다 나와 있더라고 쉬운 단어로. 응?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다시 봅시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